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첫 술을 벌써 몇 년째 아니 근데 이재명 좀 방향의 전환, 그러니까 좀 장기적이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의 시점이 온 거예요. 네. 친구 사이에도 그리고 뭐 연인 사이에도 가장 힘든 게요 예측 가능성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의 예측 가능성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나이스하게 트럼프를 상대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영의 왼쪽에 있는 정부의 딜레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저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할까? 지방선거 앞두고 특히 이제 서울시 선거를 이기기 위한 일종의 정치 전략적 어떤 프레이밍이 아닌가. 그러니까 마치도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받을 게 아직도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첫 술을 벌써 몇 년째 아니 근데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2월 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원조 숙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을 숙주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누구냐? 를 갖고 이현주 의원, 민주당 의원과 조국 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싸우고 있는데 과연 누가 원조 숙주인지 한번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정치권 뉴스들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윤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JTBC를 숙주로 JTBC를 숙주 삼아 죽지 않습니다. 죽지 우리. 않습니다. 무슨 최은경 기자가 기생충이란 얘기예요? JTBC를 여기서 벗어날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월급 네. 주는 사람이 누군데. 자, 그러면 먼저 정부 그리고 이 대통령 관련 뉴스들부터 좀 정리를 먼저 하고 정치권 넘어갈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닥쳤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필링이 확 왔나 봐요. 그래서 이 원래 15%로 관세를 인하했다가 이상하네. 한미 무역 합의가 여태까지 통과가 안 됐어. 법제화가 안 됐어라고 하면서 제대로 안 하면 한국산 제품에 관세 25%로 다시 인상할 거야. 라고 던졌잖아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린 요거를 관보에 게재하 미국 관보에 게재하기 전에 다시 제대로 잡겠다, 돌려놓겠다. 라는 목표로 지금 이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등이 출장을 가서 계속해서 그 과정을 설득을 했는데요. 네. 당장의 큰 성과를 가지지는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대미 투자 특별법을 지금 발의만 해둔 상태였는데 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니까 요거는 통과를 일단 시켜야겠구나라고 해서 여야가 합의를 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걸 자꾸 문제를 삼았고 우리나라 의회, 우리나라 국회가 지금 제대로 안 한다 이런 핑계를 댔었으니까 핑계를 댔죠, 네. 예, 그래서 우리 국회가 법안 통과는 좀 빨리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태세 전환을 했다는 거고요. 네, 근데 정부에서는 이 관보 게재를 당장에 막기는 쉽지 않다라는 지금 입장인 것 같아요. 참 이것도 뭐 할 말이 너무 많지만 한미 FTA 한 게 아직도 있는데 괜히 뭐 올렸다가 내렸다가 매겼다가 사실 매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들 마음대로 매겼다가 지금 이거 미국 대법원 연방대법원 판결도 아직 안 나왔는데 이렇게 몰아붙일 일이 아닌데 여튼 뭐 지들 마음대로 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관보에 게재된다는 거는 실제 그 관세가 이제 매겨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 그 전에 어떻게든 좀 막아보려고 우리 정부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거고 아직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뭐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지금 우리가 태세 전환을 할 시점인데 네.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는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의구심들을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한다든지 그래서 한미 동맹이라든지 한미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 합의를 할 때 너무 활쏘하게 해주다 보니까 이 트럼프의 심리로 볼 때 내가 너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쉽게 받아낼 거면 더 받아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지금 어떤 그 심리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의 산업부 장관이 가서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보 게재를 기정사실화 하잖아요. 네. 사실은 그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만 하더라도 이 일이 진척되는 것으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이거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200억 달러를 투자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조금 더 밀어붙여도 됐는데 너무 이 15% 관세를 쉽게 줬나라는 심리 상태에 더해서 본인이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이제 한국을 압박해서 더 받아냈다라는 거를 중간 선거에서 자랑하고 싶은 건가 이런 의심마저 뭐 그런 게 드는 있겠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원칙적으로 마치도 이렇게 미국이 압박을 하면 계속 이렇게 뭔가를 주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도 소위 벼랑 끝 전술 같은 관보에 게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이해는 했는데 이미 관보 게재는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놓고선 아니 원래 그렇게 하면 15% 하려는데 이미 관보에 게재해서 25%로 당분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또 있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이제는 그 미국과의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통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방향의 전환, 그러니까 좀 장기적이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의 시점이 온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의 정책 결정자에게 뭔가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조금 편향된 정보를 좀 선택적으로 가져가는 거 아닌가.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가운데 이게 올바르고 균형적인 정보를 이렇게 쭉 수집해서 검증된 것들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들은 좀 쳐내고 해야 되는데 이상한 정보들, 좀 왜곡된 정보들을 주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쿠팡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보수 기독교 관련된 뭐 이런 것들도 이 사람들이 좀 제대로 정보를 보고 판단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잠깐만 조금 더 하실래요? 네. 아니, 다른 분들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트럼프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있어요. 트럼프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트럼프 예. 자체에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게 트럼프가 특히 한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돈을 저렇게 잘 벌면서 왜 안보와 관련해서 미국이 그대로 무기를 대주고 안보 공약을 하느냐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한미 FTA 관련해서도 트럼프 일기 때 이미 폐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폐지하라고 지시를 할 때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는 백악관 참모라든지 장관들이 몰래 그 문서를 말리고 빼고 그 일화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고의 연속선상에서 별로 변하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쿠팡이라든지 그러니까. 또는 마가라든지 이런 게 더 투영되면서 네. 자, 여튼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은데 우리와 관련된 뭐 에너지 산업을 지금 미국이 굉장히 탐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먼저 투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산업이 에너지 분야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보다가 이게 사업성이 없어서 접었던 사안들이었는데 뭐 알래스카 개발 LNG 사업, 원전 사업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이 요구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아, 그래요? 미국이 요구한 거 뭘까? 원전도 아니래요. 네, 원전 원전도 사업도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직 국내에 보도된 바가 없다 그러는 걸로 봐서 정책 당국자들만 알고 있는 우리 기업이 검토했다가 이게 수익성이 안 맞아서 접었다. 조만간 알려지겠죠. 네. 뭔지. 근데 터무니없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성이 없다고 우리 판단했던. 사업성이 없다고 우리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지금 당국자들도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 게 네.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추측컨대. 근데 아니 트럼프라는 사람이 좀 원래 예측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규칙 파괴자이기도 하고 이번도 보면 그 한미 간에 맺었던 MOU 중에 우리가 어긴 게 있나요? 사실 우리가 어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대미 투자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게 조건이었지 네. 통과가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식 논리로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어긴 게 없습니다.
근데 저거를 이제 저렇게 트집 잡아가지고 압박을 해오니까 우리로서는 입법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지만 저는 입법 속도를 정말 내야 될까 싶은 생각이 솔직히 있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관보 개시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관보 개시하고 유예 기간을 두는지 아니면 그냥 바로 즉각 실행하는지 이런 걸 좀 보면서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뭐 우리는 앉아서 다 퍼주고 또 당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아니 200억 불이 뭐 그냥 뭐 애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리고 10년 동안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첫 해고 아직 1월이었는데 저걸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떤 또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요구를 추가적으로 해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전략적 이익을 생각한다면 조금 무조건 뭐 하라는 대로 할 게 아니고 네. 저쪽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하고 그 사이에 뭐 불이익이 그냥 맞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그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매우 피해가 전 클 것 같지도 않은 게. 그러니까 수출이 조금 둔화된다고 그러니까 보고 수출도 있죠. 잘 생각해 보면 뭐 수출을 많이 하냐면 자동차, 반도체, 화장품이잖아요. 네. 사실 반도체는 우리 거 말고 그럼 다른 데서 막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게 있는 없어요. 게 있으면 몰라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관세 니네 알아서 뭐 매기라고 하면 되는 거고 가격 굳이 낮출 필요 없고 화장품도 전체 수출액 대비 그렇게 금액 자체가 절대 금액 크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 뭐야 자동차는 이제 일본과 경쟁을 하니까 이게 좀 약간 그렇죠. 피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뭐 그냥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뭐 아니, 날짜 맞춰주고 우리 그래서- 빨리 입법시켜주고 이럴 필요까지 있나? 아니,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네. 사실은 정부가 특별법을 서두르지 않았던 것도 미국 국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대법원에서 만약에 그렇죠. 저거 위헌이라고 결정 나면 네. 그냥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보고 우리 입장에서는 법안 제출이 요건이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안보협력 뭐 관련해서 지금 원자력 잠수함이나 우리 쪽이 요구했던 우리 쪽이 원하는 이런 사항들 진척 사항도 좀 보고 네. 여러 가지 고려를 했던 건데 저렇게 나오는 거 이제 우리가 그런 눈치가 저쪽에도 좀 눈치를 챘겠죠. 들켰어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저는 무조건 막 속도를 올려가지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이럴 상황은 아니다. 근데 사실 친구 사이에도 그리고 뭐 연인 사이에도 가장 힘든 게요. 예측 가능성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의 예측 가능성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친구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뭐 배우자도 아니고 심지어 외교를 해야 되는 그리고 동맹인데 한미 동맹의 그 주축인 미국이 이렇게 예측 가능성 없는 행동을 하고 이런 반응을 보일지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네네네. 그 정도로 뭐 그래서 이걸 좋게 표현해서 뉴노멀이다 하는데 뭐 뉴노멀이라는 좋은 말로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외교 관례에도 다 어긋나는 거고 사실상 어쩔 때는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굴욕적일 때도 있어요. 네, 화가 네, 날 때도 네, 있고. 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도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왜 빨리 안 했냐 이런 거 하나 시그널 못 받았냐라고 뭐 비판할 수는 있는데 저는 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요 이런 협상 자체가 애초에 우리나라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행됐던 협상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투자해라. 관세 임마 이렇게 네, 하니까 네, 네, 네.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우리 국익에 맞게 최대한으로 가져가야 되는 또 우리는 그런 숙명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보고 진행하던 네. 중이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예측 불가능한 범위에서 뭐 SNS를 하고 또 여기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네. 그럼 뭐 정부로서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역량을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특히 지금 국회에서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관련해서 또 TF 만들고 또 위원회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아직 우리 국회에 희망이 있다라는 네.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연인 예를 들어주셨으니까 예측 가능성 없는 사람들한테 적절한 대응은 그 사람이 아유 이렇게 가면 또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자꾸 구슬르고 뭘 비위 맞춰주고 하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나도 뭐, 예측 가능성 없게 해버려요. 아니 나는 말을 아예 끊어버리거나 그 사람이 뭐라 말하든 듣지 않거나 차라리 그게 예측 가능성 없는 사람에 대한 정상적인 대응이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역시 잘 보면은 통하신다 두 분이 단짝이에요. 역시 영혼의 단짝입니다. 아니, 우리가 잘 무슨 통해. 커플상인가 뭐 맞아요.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다시 상기해 한번. 주셨군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행태를 보면은
왜 이제 몇몇 나라들 중에 반발하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움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정치권에서 그 오랫동안 갈고 닦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움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나이스하게 트럼프를 상대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영의 왼쪽에 있는 정부의 딜레마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에 이제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맞짱을 뜨게 되면 국내 정치적으로 또 시끄러워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가 어떤 거시 경제적인 뭐 이런 틀 속에서 25%를 인상했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일화적인 예를 든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쿠팡이라든지 또 구윤철 장관이 환율 올라가서 200억 불 해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시그널을 자꾸 보내니까 누군가가 그걸 또 리포트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나르시시스트적인 측면에다가 굉장히 다혈질이기 때문에 금방 그거를 즉자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일단 SNS에 올려놓고 한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벼랑 끝까지 가면 안 따라올 수가 없어라는 인식을 누군가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럴 네, 때 네. 무슨 똑같이 트럼프 같은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딱 선을 긋고 원칙에 따라서 근데 그거에 전제가 있어요. 국제관계에서는. 그럼 나도 흔들어댈 수 있는 지렛대가 있어요. 뭘 하나 힘이 갖고 있어야죠. 있어야죠. 네. 자, 우리 하여튼, 대통령도 네. SNS 하면 안 빠지시니까 이번엔 크메르어 말고 영어로. 영어로. 그럴까요? 아, 우리 한- 한국인을 네. 건들면 가만 안 놔둔다. 그렇죠. 한번. 우리 정부 건들지 마라. 시가다 이렇게 하고 우리도 같이 자. 한번 맞짱을 뜹니다. 트루스 자. 소셜 말고 트루스 제명으로 해서.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 특히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네. 워딩을 쓰고 있는데 대통령 참모들이 또 약간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지금 잠 못 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에도 또 X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도 주거용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이익일 겁니다.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안 하는 게 이익일 거다라고 네. 메시지를 냈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당연히 대통령의 참모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주택자 리스트 업 했는데 거기서 대부분이 이제 내놨다. 집을 매물로 내놨다. 처분 중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에요. 12명 중 5명이 집을 내놨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이 주택을 팔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근데 각자 선택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안 팔릴 경우에 가격을 확 내려서 내놓겠다는 참모도 있었다까지 이제 브리핑이 됐어요. 네. 그리고 플러스 대통령이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그 인사 검증 서류에 고위공직자가 그 본인이 이제 채용 동의를 할 때 검증 동의서를 쓰잖아요. 근데 그리고 자기의 이제 그 신상 같은 걸 다 쓰는데 인사 검증 서류에 다주택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 내가 다주택자냐? 그래서 예 아니오로 답변해서 예라고 하면 처분 의향이 있느냐? 그러면은 임용 후 3개월까지 처분 시점을 못 받고 어떤 부동산을 처분할 거고 어떤 방식으로 처분해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까지 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요거는 좀 잘 통할 거라고 보시는지. 사실 정책을 실행하고 위반하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들이고 뭐 대통령의 참모들일 텐데 예. 뭐 그 사람들도 개별적인 사정을 또 들어보면 뭐 팔 수 있는 사람, 뭐 안 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개별적으로 뭐 들어보면 뭐 납득이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 지금 중요한 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과연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 이거는 그 정책의 성공 그리고 신뢰도 동력 이런 거에 당연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잖아요. 네. 팔겠다고 하고 처분하겠다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 진짜 진심이구나. 그리고 대통령이 표 계산 안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부동산 관련된 부분은 정말 어렵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잘못 건드리면 정치 공학적인 시각에서만 보면 정치적으로 별로 유리할 게 없는 이슈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대통령이 이걸 건드리는 것 자체는 저는 진정성이 있다. 네. 확고한 의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오히려 고도의 표계산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열 몇 번을 SNS를 올려가지고 이제 강한 의지와 또 시장의 시그널을 보냈는데 내용이 뭔가를 뜯어보면 그냥 하나예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거는 원래 예정됐던 정책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시행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걸 다시 유예하거나 하는 적 없다. 이걸 통해서 뭐 혹여나 정부가 흔들리지 않을까 내지는 집 끝까지 움켜쥐고 있으면 나중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이제 꿈 깨라. 이 얘기를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바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딱 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시행하기로 예정돼 있는 거고 새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제도를 잠깐 시행을 중단했던 거를 다시 시행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방선거 앞두고 특히 이제 서울시 선거를 이기기 위한 일종의 정치 전략적 어떤 프레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뭐 드는데. 이렇게 하면 누가 표를 던지는 거예요? 아니 일단 서울에 집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젊은 아, 사람. 집 없는 네, 사람들 집 없는 사람이 더 많고 네. 그리고 다주택자보다는 1주택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 이 폭등 세력 내지는 집값 안정과 이 투기 억제 세력 네. 이렇게 구도를 만들면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대통령이 의도하는 바가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문재인 정부 때는요 이런 정책을 함부로 못한 게 뭐 마용성 한강벨트가 반발한다 이러니까 움찔움찔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궁극적으로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시장을 앞서가는 게 아니라 시장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장 뒤를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 하는 식으로 정책을 하니까 끝내 실패를 했어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호락호락 시장이라는 이름 하에 투기 동맹 세력이 정부 정책을 멱살쥐고 흔드는 걸 방치하지 않겠다. 저는 이 시그널이라고 봐요. 근데 저게 선거에는 저는 저렇게 만약에 구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유리하다고 보고요. 서울시장 선거를 지금 필승해야 돼요. 네. 유리한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됐잖아요. 저쪽이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여러 가지로 네, 어려우니까 아예 굳히기로 들어가겠다. 이런 걸 의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아니 그 정도가 아니면 왜 저걸 매일 아침마다 저렇게 얘기를 할까. 참모들이 집 안 팔아서 그러나? 아, 오히려 선거에는 여당이 더 유리한 이슈일 수 있다. 유리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보시는 거죠? 또 무슨 다주택자들이 죄인이냐, 뭐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 그러냐, 무슨 뭐 사회주의 정책이다, 막 이렇게 나오면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오히려. 네. 네. 왜냐하면 공급이라는 게요. 주택 공급이 객관적으로 부족한 건 맞는데, 근데 그동안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이 시장의 투기 세력들이 자기 실현적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를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패닉 바잉을 해요. 그 실제로 집값이 올라요. 그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자기 실현적 예언을 하는 겁니다. 팔아. 안 팔으면 나중에 망한다. 안 팔으면 망한다. 이래서 팔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예언은 전에도 조금 있지 않았었어요? 그럼요. 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권 때 시장을 따라갔다기보다는 뛰는 문재인 위에 나는 시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의 어떤 그 논리를 인간의 정책으로 강압적으로 뭔가를 제압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렇게 다주택자를 이제 그 소위 뭐 국민의힘에서 다주택자가 죄인이냐 그랬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말함으로써 저 정당은 다주택자 있는 자들을 상당히 옹호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준다라는 점에서 정말 미련한 레토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당장 청와대 참모 다주택자 현황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처분을 할 때 네. 똘똘한 한 채는 그냥 놔두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소위 지방으로 갈수록 미분양 아파트도 상당히 많고요. 집값이 정체되어 있는 지역도 많거든요. 예. 서울 중에도 또 특정한 지역은 또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다주택자 해가지고 일반화 시킴으로써 정말 지방에만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펄펄 뛸 노릇이죠.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고 표 계산을 하는 거는 맞는데 이 표 계산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반대인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주택자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빨리 팔라라고 그 유도할 것이면 네. 소위 집이 없거나 또는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주택 구입이 용이할 수 있는 퇴로를 하나는 또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주택자 이렇게 해갖고 참모들 하면은 똘똘한 한 채는 이제 거의 천재급 한 채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마저 드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나라가
다주택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하게 되면은 저는 누가 정권을 잡든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집값도 안정화되고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보지만 네. 이거는 제가 조심스럽게 전망컨대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SNS를 많이 올리는 거 아닐까요? 이재명 정부 역시도 쉽진 않을 것 같다는 근데 말씀이신 것 저는 같고요. 이제 남아 있는 정책 수단이 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유세 수단으로 궁극적으로 좀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보유세를 빼놓고 이미 서울처럼 이게 집값이 많이 오른 시장에서 집값 안정을 기대한다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보유세가 마치 금기인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결국에는 약간 이데올로기적인 공세라고 보고, 아니,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천국,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보유세가 1%입니다. 네.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네. 물론 이제 거긴 거래세는 굉장히 낮아요. 없거나. 우리도 그런 식의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보유세 올리면 당연히 거래세는 낮추든가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주택 공급을 계속 얘기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허구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그 과장된 위험을 부추기면서 이제 시장에서 가격을 계속 올리는 것도 있고, 신축 아파트만 공급이라고 따져요, 그분들은.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기존 물량을 내놓는 거는 공급이라고 안 봐요. 근데 다주택자들이 기존 물량을 내놓는 것도 공급이거든요. 어떻게 신축 아파트만 공급일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 이제 어려워요. 외곽 신도시도 어렵고 수도권. 네. 결국에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량, 다주택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서울만 그게 해도. 공실인데 내놓는 게 아니라 누군가 살고 있는데 내놓는 아니 거예요.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예, 누군가 예, 살고 예. 있지만 예, 예. 그래도 그들이 내놓으면 예. 어쨌든 주택 시장에서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아,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그리고 되는. 그냥 집이 아니고 살고 싶은데 집을 갖고 싶어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집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런 불만을 내놓잖아요. 막 얘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놓고 집도 안 팔리는데 왜 내놓으라고 하냐. 싸게 팔면요 다 팔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택 시장은 지나치게 공급자 위주의 시장입니다. 근데 매수인 위주의 시장으로 바뀌면 네. 집값이 떨어지면은 다 팔려요. 왜 안 팔립니까?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부동산 이슈는 지금 모두가 이제 플레이어다 보니까 굉장히 또 댓글에서도 예민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어제 또 화제가 된 사진 하나가 뭐 거의 웬만한 총수들 다 모였던데요. 맞습니다. 네. 대통령은 부동산 대신 지금 주식시장으로 오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머니 무브. 코스피가 5,300선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제 10대 그룹 총수 그리고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방에도 좀 투자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또 이 총수들이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10대 그룹이 올해만 270조를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 그중에 66조 원을 지방에 투자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관심 가졌던 게 이제 채용을 얼마나 할 것인가였는데 5만 1,6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 이 중 3만 4,200명은 신입 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장면을 한번 네.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수출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또 성장의 과실, 성장의 기회들이 중소기업에게도 또 수도권 중심인 대한민국에서는 좀 지방에도 이미 일정한 위치를 차지한 기성세대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 세대들에게도 좀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주요 10개 그룹은 5년간 약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5년간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네, 지방 투자를 근데 계획들은 예전에도 보면 저건 초기에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좀 모르게 또- 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또 왜? 너무 이렇게 또 시작도 하기 전에 그래도 김을 많이 한다고 빼서 아니 그러니까 꼭 이 정권뿐만 아니라 힘을 빼세요. 이 재벌 총수들이 네. 대통령 만나면 투자하고 신규 채용하고 이거는 아니 무슨 저기 뭐야 연간 행사처럼 해왔어요. 그리고 또 많이 투자도 했을 거예요. 연례 행사? 연례 행사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제가 이제 뭐
잘못된 얘기라는 뜻이 아니라 네. 적어도 이제 이 기업에 네. 투자를 하게 하려면 네. 투자에 대한 유인책,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주면서 하면은 그 지방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지방 자체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든다면 미국의 조지아주, 그다음에 기아가 투자하고 있는 곳이 무슨 주죠? 알라바마인가? 알라바마인가? 예, 뭐 그랬던 것 그 같은데. 주를 보면은 이 기업의 총수뿐만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임원이 그 방문을 하더라도 주지사가 정말 버선발로 뛰어와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노조 운동을 뭐 제한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세금 혜택 주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에 그리고 뭐 땅도 무상 네, 대여한다든지 네, 네, 이렇게 네, 해갖고 투자에 유인을 하는데 우리는 마치도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받을 게 아직도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이 기업 총수들이 지금 점잖게 앉아서 웃으면서 신규 뭐 채용 얘기하지만 속으로 별 얘기들을 다 할 것 같아요. 제가 느낌으로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기업이 정말 지방에 내려가서 야 여기서 투자하면 내가 정말 돈 벌겠다. 수익을 남길 수 있어라는 네. 그런 확실한 요인책을 주고 그 기업이 아예 거기에 타운을 만들면은 굳이 무슨 저 지역을 도하고 시하고 통합을 해서 몇 조씩 내려보내지 않아도 지방의 그 뭐랄까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기업들은 거예요. 어차피 이제 돈 돼야 움직이니까. 예컨대요. 예. 지금 그 삼성의 본사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삼성 본사 서초동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시잖아. 수원에 있어요. 수원에 있어요. 수원의 캠퍼스가 어마어마한데 예. 그 회장 얼굴도 못 봐요. 왠지 아세요? 서초동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아. 삼성의 대다수의 직원들이 수원에 집을 안 사요. 그 먼 데를 셔틀버스로 통근버스로 서울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네. 그런데 너도 나도 나 삼성 직원이야. 네. 우리 수원에 헤드쿼터가 있어. 나는 수원에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라는 정도의 유인책을 정부에서 주고 기업도 회장 스스로가 이태원 집을 팔고 나 수원에 가서 살래. 이 정도가 돼야 이 아파트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점잖게 네. 앉아서 밥 먹으면서 아우 우리 얼마 신규 채용하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많이 봐왔잖아요. 이거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의지를 갖는 건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려면 그런 유인책이 있어야 기업들이 그렇죠. 돈 된다 정부도 생각해 해야 움직이는 돼요, 거고. 정부도. 네. 아니, 맞는 말씀이신데 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 첫 수를 벌써 몇 년째 아니 근데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관련된 투자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온 거고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실천되는지는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 그리고 이거 천조잖아요. 지금 삼성이 그러니까요. 시가총액 천조기죠. 그리고 기업이 됐잖아요. 지금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려서 그런지 네. 어제 이 간담회에 참여한 대기업 총수들의 표정이 저는 좀 아, 유난히 네. 밝아 보이더라고요. 재산이 어쨌든 평가액으로 여태 따져도 본 중 가장 여유가 두세 배- 있었어요. 밝아 보이고 두세 배씩은 아유, 다 됐을 거야 아마. 살짝 이렇게 웃고 얼굴에 계신데 기름이 잘잘 흐르는 그런 느낌이었다고요 어제. 글쎄 그런 그러니까. 모습- 이재용 보였기 회장이 때문에. 개인 자산이 30조가 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근데 그게 불과 몇 개월 만에 맞아요. 그 대통령 이 정부 출범 전에 11조인가 그랬어요. 예, 그래서 부자 됐어요. 두 배가 넘었으니까 기분이 나쁠 리가 없죠.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채용도 더 늘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 이 정도면 주식해서 돈 번 개미들도 많은데 네. 무슨 저 라디오에서 장성철 소장이 그러던가 자긴 주식해서 아직도 아니 뭐 거긴 개 잡주 주식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아니 장성철 그 소장님 얘기예요. 그 얘기 맨날 해요. 자기 본인 주식 문제지 언제 뭐 오르냐고. 그게. 아니 자기 그런 해보십니다 문제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자리에 참석한 회사의 주식은 올랐을 거예요. 네. 근데 소위 우리나라의 코스피 주식이 전부 올랐느냐 또 아니, 그건 그건 아니죠. 아니라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의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 이전 문제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 보면 네. 기업 본사 지방 이전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서울에 다 살면서 글로 출퇴근하면 또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타운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별로 시도된 바가 없고 지금 이건 그냥 지방에 투자하겠다는 거니까 현지에 뭐 공장을 좀 짓거나 뭐 그거라도 하면 뭐, 뭐 이런 네, 거죠. 네, 네, 그러면 네. 채용을 하거나. 네. 근데 그것도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에 이게 균형 발전이 무너져 있고 지역 고맙죠. 소멸 문제가 네. 심각하니까 네. 중요한 거죠. 네. 중요한 거고 요즘에 보니까는 지역 인재 채용 쿼터 같은 거를 기업들이 많이 확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 대학에 아예 쿼터를 주고 네. 거기서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거를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제도적으로 촉진하는 게 현재로서는 뭐 네. 방안이라고 보고.
우리는 너무 좁아요 나라가. 그래서 굳이 지방 이전을 할 필요 같은 거를 못 느껴요. 다 일일 생활권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다들 서울에 있으면서 이런 부동산 문제가 생기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넘어갈까요? 네. 이거 확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지금 긴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최고위에서 어제 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합당 논의라니 정말 괴이하다라고 이제 특정인의 대권놀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친청계에서는 아니 갈라치기를 업으로 여기는 이현주님이 이제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그리고 네. 플러스 같이 전달을 하면 조국 혁신당에서도 굉장히 이제 기분 나쁜 네. 그 티를 많이 냈습니다. 아니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 기술 보유자 이현주 의원 아니었나요? 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세다. 이거 한 네. 번만 들어보고 들어볼까요? 네.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자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서로 뭉쳐보자고 하는데 지금은 안 돼. 미리 얘기 안 했으니까 안 돼. 라는 경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최고위원들 간의 언쟁이었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소개해 주신 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제 오늘 그렇게 얘기를 오전에, 했다는 네, 거죠. 이야기했습니다. 원조 숙주가 원조, 그러니까 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원조가 누구? 원천기술 보유자. 원천기술 보유자가 네. 누구냐? 이현주 의원을 저격을 했다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뭐 당 내에서도 서로 목소리 다른 사람들끼리 뭔가 그냥 토론이나 뭐 논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정도로 감정적으로 좀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좀 다들 자제하실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좀 힘들어요, 예. 이게 언어가 너무 언사가 거칠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좀 경고음을 보내주고 또 양쪽에서 스스로 다들 조금 자제하실 필요는 있지 않나. 당연히 여러 가지 지금 합당 논의 자체는 굉장히 큰 어젠다이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감정적인 표현이나 거친 표현들 또는 이제 상대방이 정말 기분 나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사실 이제 본질과 점점 멀어져서 감정 싸움이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양쪽이 모두 좀 조심해줘야 되겠다라는 거를 좀 당원의 입장에서 볼 때 좀 불안해하시는 당원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네. 근데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했을 때 그 명분이 통합하자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분 자체에서는 특별히 많은 분들이 뭐 반대하시거나 이 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뭐 희대의 마이너스 뺄셈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뭐 힘을 합친다. 이건 다 좋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관점의 차이가 약간 벌어진 게 근데 통합을 해서 뭘 위한 거냐. 지방선거 압승,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관점이 좀 다르신 분들은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하는 걸 보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더라도 굳이 지금 시기에 합당하지 않아도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굳이 지금 합당이라는 거를 띄워서 사실 뭐 절차적으로 시기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가에 네. 대한 좀 시각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어차피 지방선거는 이길 수 있는 건데 굳이 합당 얘기라는 거 다른 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사실은 해석이 번져가는 건데 네. 저는 이게 지방선거를 어쩌면 온전히 책임져야 되는 당대표 입장에서 바라보면 조금 다르다고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당대표 입장에서는 또 외부에서는 어차피 지방선거 다 이길 거야 라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또 선거판이라는 게 또 대한민국 정치라는 게 몇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또 보수 진영이 결집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만약에 지방선거를 치러봤는데 생각보다 뭐 민주당이 성적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당연히 여기는 이겼어야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만약에 결과가 다르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기대치에 비해서 기대에 못 미치면 당대표나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은 우려될 수도 있거든요. 합치지 않으면 질 것 같은데 합치면 이길 곳이 어떤 곳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합치면 뭐 이기고 지고 이걸 떠나서 뭐 그런 메시지들이죠. 선거에 임하다 보면 2, 3% 이런 것도 굉장히 아쉽고 한 표가 아쉽고 이럴 때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당연히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커다란 명분이었던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나오는 거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뭐 꼭 그렇게 봐야 되냐. 어차피 지방선거 지금도 이길 수 있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좀 너무 빨랐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에서 약간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질문이 나옵니다. 네. 특정인의 대권놀이, 차기 알박기, 특정인은 누구냐, 알을 어떻게 박느냐,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니, 보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게 뭐 하여튼 여러 이 합당을 둘러싼 배경 또 뭐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본질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본질은 차기 당권 권력 투쟁이 일어난 거죠. 뭐 그걸 아니라고 그렇게 미화해도 결국에는 본질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이나 이걸 둘러싼 당원들 간의 경론이나 그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김민석 총리가 이미 참전했어요, 사실상. 당대표는 나의 로망이다. 출마 선언을 사실상 내용적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비롯되고 여기가 발단이고 그게 결국에 귀결점이라고 보고요. 그건 이제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 어느 세력이 갖느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차기 대권의 발판을 누가 닦느냐 유리하게 이 문제까지 다 연동돼 있는 일종의 여권 내부의 차기 권력 투쟁이 벌어진 거다. 너무 이르다. 그 이르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예요. 이게 언젠가는 일어날 일인데 이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이제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대통령 국정 운영에 여권 전체가 전념해야 되는데 왜 당대표가 독자적인 정치 실험을 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문제 제기는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니 정당이 통합도 하고 연대도 하고 협치도 하고 뭐 합니다. 때로는 흡수도 하고. 근데 그거는 그 내부의 변수가 가장 작을 때 합니다. 그래서 대선 앞두고 하는 거예요. 혹은 총선 앞두고. 네네. 이거 후보가 4천 명이에요. 이해관계 조정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다가 오늘 아침에 유인태 그 선배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미 생명이 다한당하고 무슨 합당이냐. 냅두면은 흡수인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정치 전략적으로 보면 지방선거 끝나면 흡수예요. 사실상 네. 흡수 엔딩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독자 정당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왜 지금 저걸 제안해가지고 민주당의 실익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민주당은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네. 뭐 조국 구하기 하냐 이런 얘기잖아요. 네. 특정인의 뭐 대권 알박기를 위한 뭐 이게 조국 대표를 겨냥해서 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더해지는 해석이 결국에 여권 내부에 미묘하게 결이 다른 이 친노 친문 구주류 세력과 친명이라는 신주류 세력 간의 쟁투 아니냐. 결국은 그런 이런 해석까지 구도다.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참전한 면면을 보세요. 네. 가만히나 있지 이 유시민 장관까지 참전을 했어요. 이분은 민주당 당원이 아닌 게 그 벌써 10몇 년이 됐어요. 예. 근데 저분이 참전을 해가지고 당원들을 격동시켜서 네. 민주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지방선거에서 2, 3% 표를 더 얻느냐 못 얻느냐 이건 아주 부차적인 문제고 본질이 그게 아니다. 김민석 총리로서는 굉장히 좀 불쾌할 법한 이야기도 기습을 당한 거죠. 예. 정확히 얘기하면. 서슴지 않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전당원 투표 한다는 거죠, 지금 정청래 그러니까 출구가 대표는. 필요하다는 데는 다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논의는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접으려고 해도 출구가 필요하고 접게 만들려고 해도 혹은 고하려고 해도 출구가 필요해서 그 정청래 대표가 원래는 뭐 더민초, 초선 모임, 재선 모임 등등등 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만하십시오가 중론이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전당원 투표를 한번 붙여보겠다. 전당원 투표 붙이면 정청래 윈이에요. 권하나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니 이런 사안의 성격상 뭘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당을 위해서 좋은 걸 하자. 당이 더 커지자. 일반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거 싫다고 당원들이 하겠습니까? 만약에 전당원이 그렇게 오케이라고 하면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는 네. 처음부터 그 출구를 설계하고 이걸 전 시작했다고 봅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뭐 합당은 전당원 투표를 거친 후에 실제로 갈 가능성이 꽤 높겠군요. 근데 이제 전당원 투표를 못하게 하겠다는 게 지금 이제 반대파들의 이야기죠. 왜냐하면 투표를 하면 결과적으로 또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되게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막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힘겨루기가 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할 아예 것 같아요. 투표까지 가는 것 자체가 안 맞다는 의원들도 계시고. 네. 자, 하여튼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우리 변호사님 요 정도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넘어가요. 가볼까요? 많이 힘들으시면 며칠째 네. 힘들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민의힘 아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당의 이런 내부 상황 얘기할 때는 힘이 막 나고 여당 힘이 빠지고. 아이, 그럴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 상황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재미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지금 투표 연령이 만 18세예요.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이. 근데 이거를 16세로 낮추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황당한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합니다. 네. 아주 진보적인 예,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전향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예. 원래는 저 국민의힘 이쪽에서는 선거 연령 요거 하향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를 결사 반대를 몇십 년간 해온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진보당 측에서 그렇죠. 하자고 해서 18세도 되게 어렵게 통과됐던 기억이 나는데 네. 16세까지 내리자. 왜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을까? 제가 저거에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어, 근데 저도 좀 의아했어요. 16세까지? 모든 고딩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이야기가 그렇죠. 이게 어쨌든 뭐 유불리를 계산을 안 하진 않았을 텐데 지금 고딩들은 국민의힘 편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한 모양이죠? 그 조갑제닷컴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판 극우 홍위병을 만들려고 지금 부동선 또 너무 과하게 선거와 말씀하시네. 반중 선동으로 이렇게 어린이들을 홍위병 세력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아닐지 의도의 의심이 있다라고 네. 했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설령 낮춘다 한들 이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뽑을까? 그러려나?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쪽 진영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 당리 당략으로 볼 때 어린 소년들은 우파 편이다라는 인식을 뭐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사회화, 즉 교육 이런 것이 전제돼야 되는데 당장 지방선거에 16세 이상 하면은 그 친구들은 많은 표를 몰아줄 것이다라는 그 단순 논리가 그 우파 진영의 누구로부터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과거에 사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16세에서 18세의 그 청소년들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또 누군가가 또 이제 그 시연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정치가 네. 좀 더 이제 그 포퓰리스트들의 그 아성처럼 될 것 같긴 한데요. 과거에 4.19 때 말이에요. 네. 4.19 때 학생들이 4.19까지 가요. 너무 멀리 갔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16세. 네. 아니 그때 16세랑은 완전 다른 16세죠. 지금. 아니 지금은 더 성숙한 16세인데 그 4.19 때도 네. 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제일 먼저 시위를 하잖아요. 그때 같이 합류했던 친구들이 대강고등학교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16세에서 18세 뭐 그런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성숙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펼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는 또 전교조의 영향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던 우파 진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역시도 지금은 그 친구들의 인식이 달라졌다라는 건데 그런 어떤 그 동기 자체가 굉장히 불순한 거죠. 일단은 교육을 시키고 사실 뭐 18세 이상은 그럼 다 성숙하냐 그건 물론 아니지만 그리고 단계적으로 작은 범위의 선거에서부터 이렇게 시험적으로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게 제가 맞지 외국 않을까. 사례를 봤더니 영국 같은 나라는 지방선거부터 이렇게 16세에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선은 아니고 네네네. 지방선거에 한해서 그리고 16, 17세에게 네가 투표할 건지를 선택권을 주는 나라들도 있고 근데 16세까지 선거 연령을 인하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는데 네. 그래서 아직은 너무 실험적인 제안이고 정치적 그 의도도 뭔지 뻔히 알겠는데 길게 보면 단계적으로 한번 확대하는 거를 그래서 앞으로 5년 이내에 17세로 그 또 5년 뒤에는 뭐 16세로 그런 합의는 정치권에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정동욱 대표가 이런 걸 제안한 이유가 요즘 이제 10대들 사이에 약간 이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그런 밈 같은 게 네. 유행이고 리박스쿨 같은 데가 방과후를 장악하고 이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할 거라고 보는데 막상 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본격적인 어쨌든 본인이 정치적 선택을 위한 정보를 모으고 훈련을 하게 되면 결과가 꼭 그렇게 나오리라고 장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의도대로만은 안 될 거다. 근데 해볼 만하다 단계적으로. 네.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제일 반공교육 투철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운동권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네. 네. 그러니까 교육한다고 꼭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는 않아요. 네. 당장 수능 없애겠다라고 공약 내세우고선 이제 그럴 당선되는- 만한 정치인들도 또 나올 것 같다라는. 네.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본인 앞에 닥친 청구서부터 지금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무슨 청구서예요? 영화 전한길 씨가 이렇게 아. 이야기했어요. 내가 만든 그 불법 비상 계엄 관련한 영화를 보러 지도부가 와야 한다라고 이야기. 좌고우면할 게 아니라 국힘 지도부가 꼭 봐달라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상태다. 그럼 이제 볼지 말지 둘 중에 하나인 거 아닙니까? 이거? 지도부는 갑니다. 누구 때문에 네가 지금 당선이 됐는지 돌아봐라. 전한길의 청구서였고요. 고성국 씨는 뭐라고 했냐면 정성국 제명해라. 아니 어디 초선 그 비례대표 수준으로 말이야 공천만 주면 당선되는 데서 대놓고는 조광한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막말할 수 있느냐. 정성국이 제명해라. 아,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싸운 거에 대해서 예, 요거에 아.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답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답을 안 하죠. 윤리가 알아서 할 텐데. 윤리위로 그래서 그런가요? 윤리위원회가 최근에 또 되다가- 윤리위에서 배현진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 배현진 의원이면 비교적 현재는 지금 친한계로 분류되는. 그렇죠. 윤리위는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계기로 매우 정상인인 척 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비정상적인 건 윤리가 다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보고 네. 저 전한길 영화에도 대표는 안 가지만 지도부가 가서 달랠 거예요. 최고위원들 일부가 뭐 수석 최고위원이나 뭐 김민수 같은 사람 당연히 가겠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그쪽 손을 끊지 못하고 손을 잡고 갈 겁니다. 그러나 본인은 약간 정상인인 척, 뭐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척, 뭐 이거 할 겁니다. 네. 자, 또 고성국 전한길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네. 자, 뭐 보도록 채권자들의 하고요.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채권자들의 시간. 이제 권한 행사를 할 때가 됐다. 우리가 장동혁 만들었으니 그렇죠. 네. 그런데 들어왔어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채무자가 된 거 스스로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크게 억울해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도 상황도 예측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어떤 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저는 뭐 예견된 결과였던 것 같은데 이 채권자들의 청구에 대해서 이제 채무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러니까 저도 박 의원님 말씀대로 뭐 윤리위라든지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 채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아, 듭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더 세게 주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 대표 진영에서는 결국은 타협책으로 지방선거에 TO를 나눠줄 수밖에 아이고. 없는. 아 그거는 뭐 가능성이 높죠. 30개 그러니까 저 트럼프처럼 더 세게 밀어붙여야 그럼 31개로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글쎄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 상상을 하면서 참 비참한 마음이. 지방선거 앞두고 이른바 이제 대통합. 그래서 황교안, 조원진, 통일당 뭐 이런. 황교안 평택공천, 조원진 대구공천.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당을 만들려고? 우리 자유공화 뭐 통일당. 의힘.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지금 청구선 날라왔고요. 네, 근데 깜짝 뉴스 하나만 깜짝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입니다. 네, 가로세로 연구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를 가압류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를 매입할 때 25억 원 중에 10억 원을 그러니까 전체를 다 빌린 것 같아요. 그중에 네. 15억 원은 갚았고 10억 원은 갚지 못했다. 갚으실 줄 알았는데요. 기다렸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하면서 가압류를 걸었고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이거 이 돈 마련한다고 여기 엄청 슈퍼챗 받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준 거 아니었어요 사실상? 빌려줬나 뭐 봐요. 뭐 빌려준 거. 마련해 같아요. 준 것처럼 얘기해놓고 네. 그냥 주기가 애매하니까 이게 빌려준 형식을 취했다고 저도 근데 그때 당시에 아마 기억이 얼핏 나는데 여튼 뭐 다시 갚으라고 하면 갚긴 갚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가압류를 했으니까. 네. 왜 갑자기 갚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이가 틀어졌나? 그건 잘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네. 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견해 차이요. 네. 너무 고급진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옥중 서신의 판매 이익금을 보장한다라는 근거로 빌려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견해 차이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처음에는 뭐 지고지순한 어떤 그런 뭐 레토릭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다가 결국은 이렇게 돈 문제로 참 지저분하게
그러는 경우가 많죠. 아, 그런데 박 대통령은 그 네. 집도 25호? 네. 네. 여기 지금 똘똘한 한 채죠. 아니 대구 달성인데 대구에 달성에 지금 그 똘똘한 집만 이렇게 채. 덩그러니 있는데 네. 아 정말 그 동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박근영 씨? 좀 박근영 씨? 아니요. 아, 남덕 지만 씨? 네, 박지만 네네네. 회장과 좀 소통을 하면서 네. 좀 현실적으로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도와준다 그러고 옆에 붙어 있는 정치인들이 과연 도와주는 것인지 저는 아직도 유영아 씨. 회의감, 예? 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회의감이 근데 저는 일어요. 이번에 그 장동혁 대표 단식할 때 네. 종결자로 딱 등장을 맞죠. 했잖아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보수 재건에 빠른 길이 아닐까. 또 박근혜 천막으로 나가요. 또 무릎 꿇고. 비대위원장이요? 아이고야. 선거 출마는 안 천막당사. 하겠다. 아유. 나는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대신에 아니. 내 마지막 인생을 불태우겠다. 아니.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 할 때는 그래도 비대위원으로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저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비대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준석 그 이상돈. 밖에도 그 말을 하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백가쟁명식으로 많은 의견과 토론을 거치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점이 달라서 이 양반 오셔가지고 그 장동혁 대표에게 하는 말씀 들어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비대위원장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요. 원하지도 않을 겁니다. 네, 네. 일단 그렇고요. 아마 댓글의 중로는 장사의 신이랑 김세희 씨가 소송전 해가지고 지금 김세희 씨가 돈을 다 털리는 바람에 박근혜한테까지 청구서를 내밀었다라는 게 이제 댓글에 지금 손해배상을 물었나요? 중로예요. 그 장사의 신한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은현장 내막을 씨가 아마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이거 있습니다만. 인수해가지고 왜 월급 영원 책정하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예, 아마 그것 때문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요거를 저희가 며칠 사실 전달을 못했다가 오늘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 김현태 707 특임단장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상계엄 다음 날 본인이 먼저 울먹울먹. 예, 기자회견 하겠다 자처해서 길에서 울면서 우리 부하 직원들과 우리 후배 다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엄을 마치 반대했던 것처럼 주장했었는데 네. 이제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최근에 속속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분도 전한길 씨와 함께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와 있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님이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셨구나 이런 참군인이 나와가지고 다음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방위를 이끌어가고 우리 PD님 옆에 저거 올려주십시오. 아까 우리 K뱅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들의 성금입니다. 저는 요게 킬폰 것 같습니다. K뱅크 K뱅크. 올려주십시오. 갑자기 성금입니다. 갑자기 계좌는 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사람이 지금 파면당했어요. 네. 김현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그동안 뭐 그 수사에 대응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어렵다고 하니까 내가 너 앞으로 드는 관련 비용 다 해결해 줄게. 변호사비 뭐 해준다고 하지 변호사비 않았어요? 해줄게 이랬거든요. 아, 전화길 씨 돈 많다며. 아니 K뱅크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금을 받고 있고, 아, 강선우 의원, 김경 전 시의원은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고, 그다음에 서영교 의원 출판기념회 이 장면이 되게 지금 인터넷 화제던데, 네. 요거 한번 좀 볼까요? 예, 요거 영상을 네. 보여주시면 이게 지난 3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영교 의원이 북콘서트를 열었는데요.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제가 네.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이제 시민이랑 내빈이 수천 명 모인 가운데 현장에서 돈을 세 가지고 봉투에다가 막 집어넣고 10만 원, 책이랑 30만 바꾸고 원. 이제 이런 장면들을 네. 찍었습니다. 네. 근데 저게 아주 어색하거나 아주 이례적인 장면은 아닌 모양이에요. 아니 미리 좀 담아오지 저 앞에 와서 그래서 뭐 저렇게 약간 급하게 그 결혼식 들어갈 때 막 돈 세는 것처럼 다들 저렇게 하고 들어가요. 근데 제가 출판 기념회를 여러 번 이제 봤지만 네.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돈을 이렇게 하는 거는 최근에는 못 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외곽에 무슨 뭐 시민회관 강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많이 하는데 아니 왜 돈 세는 기계 왜 이렇게 옛날에는 카드 제수기 같은 기계도 거? 놓고 했죠. 근데 네. 카드 네. 돈 세는 기계는 아니고. 네, 카드기가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정치자금 규제 사각지대잖아요. 출판기념회가.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네. 반복적으로 안 바뀌어요 제도가. 그래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데 그래도 요즘은 약간 정찰제 같은 게 조금 이제 정착이 돼서 책을 많이 정찰만 가지고 받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값이 2만 원이면 2만 원만. 진짜요? 하도 그게 비판을 받으니까. 그게 양심적이지. 그 현장에서는 뭐 나중에 계좌로 후원금 이런 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 아닌가 싶어요. 책값만 받도록 그 이상은 불법화하는 걸로. 근데 뭐 저렇게 하면 또 책 인쇄 비용 얼마나 되겠어요? 책을 뭐 한 20권 30권 가져가겠죠. 뭐.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네. 지금보단 낫죠. 그나마. 네. 예. 가져가서 나눠주나? 근데 이제 많이들 이제 10권씩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30만 원 넣고 아니 이러면 과거에 보면 이 정도는 약과예요. 잠실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 한 분도 있어요. 누구예요? 누군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네, 2만 명 모이는 잠실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 한 분도 있어요. 찼어요 사람들이? 거의 찼죠. 줄 서서 들어가는. 몇 년도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군지 연상이 나 알 되기 것 때문에. 같아. 아 그래요? 우리 의원님도 혹시 하셨었어요? 출판기념회? 저는 했지만 그렇게 돈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기억에? 낸 사람은 그래요? 서운하게 다 이름 적으셔야죠. 다 아니 이름은 다 적은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렇게 해도 또 다음에 또 당선되고 하니까. 또 그러니까 다- 법을 만들면 되는데 하시겠지, 법을 뭐. 안 만드는 거지, 그죠? 예. 정치인들이 네, 하니까. 네. 그렇죠. 아 당선됩니다. 계속 됩니다. 자, 우리도 출판기념회는 아닙니다만 소소하게 소소하게 돼지불백. 고기 기념회라도 한번 해야 될 것 아 같습니다. 근데 피디님 정말 생각이 깊으시다. 왜 그렇죠? 밥을 이렇게 맞아요. 김치는 없나? 김치는 없어요. 피디야. 다음엔 우리 의원님 꼭 김치를 더. 농담해 농담. 아 김치도 무슨 김치? 총각이에요? 뭐예요? 파김치예요? 갓김치? 얘기를 확실하게 나중에 또 또 파김치 여기 없나 이렇게. 파김치하고 쌈장에 이렇게 하면 파김치도 좋겠다. 파김치. 아, 네, 근데 파김치로 진짜 갈게요. 정성이시다. 네, 파김치랑 그러면 쌈장 갑니다. 어디서 다 만들어요, 드시고 이거? 나서 숭늉도 드셔야 되죠? 제가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맛있네. 저희가 이제 맛있다. 이거 자체는 훌륭한 고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서 이걸 다 조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리실이 없으니까 전자레인지로 아니요, 다 굽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라이팬. 굽고 이렇게 문 열고 하는데 옆팀에서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겠네. 네, 지금 조리를 해서 한번 데워와서 이런 상태고 실제로 바로 구우면 훨씬 훨씬 토실토실하고 맛있죠. 맛있어요. 그리고 그 냄새 난다고 항의했던 옆팀이 이거 먹어보더니 자기네 다 사겠다고 막 난리를 합니다 지금. 네. 자 이게 바로 삼구갈비. 이것도 예. 그거예요? 뭐죠? 류퍼마켓인가? 삼구갈비 돼지 양념구이 1kg인데 이 돼지갈비구이가 돼지 양념구이가 1kg 한 팩에 9,900원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9,900원. 너무 싼데요? 이건 제가 볼 때 어디 급식실에서 거래하는 가격이에요. 진짜 맛있는데요? 네, 한 근. 1kg에 9,900원? 너무 싸다. 맛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애들 뭐 이건 무조건이거든요. 네. 이거 진짜 기사식당 그 돼지 불백 그렇죠, 그렇죠. 예. 잠깐 나는. 요건 그냥 그 프라이팬 같은 데다가 살짝 기름만 두르지고 바로 그냥 센 불로 딱 구우면 요 맛 그대로 납니다. 그래서 타지 않고 육즙 살아있는 바로 이 맛. 명절에 특히 이제 손님들 많이 오시면 고를 때 이제 고민 많이 되실 텐데 그때 그냥 빨리 후다닥 한 팩 뜯어갖고 구우면 1kg니까 한 여러 분 드시기에 충분하거든요. 네, 이렇게 명절도 쉽게 보내시는 그런 설날이 돼야지. 설날 자체가 힘들면 스트레스입니다. 설날도 편하게 좀 넘겨야 돼요, 우리. 예, 삼구갈비 함께 하시면 편하고 저렴하게. 가성비 진짜 최고입니다. 1kg에 9,900원. 네, 요거 냉동실에 딱 쟁여두셨다가 손님 오시면 바로 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애들이 뭐 배고프다 그러면 야, 가. 바로 그냥 구우면 5분이면 끝나니까. 네. 아니 막 쌈 같은 거 이렇게 채소 쌈 많이 그래, 해가지고 내가 먹으면 얘기했잖아. 진짜 맛있겠다. 네. 바라는 게 많으시네. 아니 제가 사서 그렇게 집에서 먹겠다고요. 먹겠다고요? 고맙습니다. 자, 1kg에 9,900원 삼구갈비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또 세 분 남은 거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